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IT 거물들의 모임인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는 17일 부당합병 사건 대법원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재용 회장이 귀국길에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 9일에서 13일 열린 이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오늘 새벽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 귀국길에서 이 회장은 여러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곤하다면서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썬밸리 컨퍼런스는 글로벌 IT 업계 거물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인데요. 올해는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또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 또 팀 쿡 애플 CEO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6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각종 사법 리스크가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좀 제약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이 회장은 오는 17일 이 사법 리스크의 마지막 판결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 부당합병 사건 3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죄 취지로 뒤집어질 확률은 낮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계속 지속된 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9년간의 사법 리스크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회장은 일단 2심 무죄가 선고난 이후에는 조금씩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HBM이나 파운드리 같은 이런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서 좀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결국 이 회장이 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를 하면 체질 개선과 또 공격적인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난주 다녀오신 갤럭시 언팩 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한층 강력해진 AI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최대 경쟁사인 애플이 이 AI 분야에서 뒤처지자 삼성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홍 기자, 실제로 현장에서 보신 모습 중에서 특히 어떤 AI 기능이 좀 눈에 띄던가요? 네, 일단 삼성은 이번 언팩에서 AI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많은 기능을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Galaxy AI translates your word into actions, and our latest camera sees, understands, and responds to you. Now, the Ultra experience is ready to unfold. 네, 이번 행사에서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멀티모달 AI였습니다. 이 멀티모달 AI는 단순히 채팅만 하는 거대 언어 모델 AI와는 달리 좀 텍스트나 오디오, 이미지 등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를 고려해서 사용자에게 알맞은 의상을 추천해 주거나 또 사용자의 얼굴 톤을 인식해서 더 나은 색깔의 옷을 골라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지시하는 거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용자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이 화면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검색이 가능한 서클 투 서치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새로운 이 기능은 동영상 촬영 중에도 끊지 않고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정 저장이 곧바로 가능합니다. 또 게임 중에 공략법을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헬스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 언팩 행사 직전에 인수를 발표한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인 젤스와 협업한 여러 기능을 소개를 했습니다. 항산화 기능을 몇 초 만에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간편한 방법으로 러닝, 또 수면의 질을 파악해서 이 사용자에게 딱 맞는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삼성은 좀 생활 속 전반에 갤럭시 AI가 스며들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삼성은 구글과 협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AI 기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애플은 AI 기술 적용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애플의 이 AI를 개발하던 이 수석 엔지니어인 루오밍팡이 메타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약 100여 명 규모의 이 AI 팀이 있었는데 애플의 언어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최고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 건데 이거에 맞춰서 또 여러 AI 직원들이 경쟁사인 메타나 오픈 AI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시리, 이 AI 비서인 새로운 시리의 출시를 예고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는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아예 내년으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지속적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이런 애플 자체 기기에서만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 AI 전략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대규모 연산이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이 생성형 AI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생태계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AI 분야에서는 좀 독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 삼성은 구글이나 MS 등 이런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꾸준하게 협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인프라 속에서 빅테크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삼성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최강자뿐만 아니라 애플의 사용자까지도 끌어오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LG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의 필수적인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독점했던 시장에 후발주자로 나서며 공급망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LG전자가 이 HBM 본더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AI와 B2B 이렇게 크가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선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AI 열풍이 HBM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의 수요도 많아졌는데요. LG전자가 미래 성장 사업으로 하이브리드 본더를 점찍은 겁니다. 특히 LG전자의 B2B 사업 전략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최근 LG전자는 전장과 냉난방 공조 등 B2B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B2B 사업 비중을 오는 2030년 45%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개발은 LG전자 생산 기술원이 맡았는데요. 이곳에선 반도체 기판 패키징과 검증용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양산 시점은 밝히지 않았고요. LG전자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본더 사업화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이 들리자 LG전자의 주가는 크게 급등을 했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반대로 크게 빠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이게 뭐길래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겁니까? 네, 차세대 HBM 제조의 핵심이 될 장비입니다. 기존 HBM 생산 공정에서는 주로 TC 본더가 활용되는데요.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릴 때 열과 압력을 가해서 고정하는 역할입니다. 칩과 칩을 연결하는 정밀한 작업인 만큼 TC 본더 성능은 HBM 수율과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본더는 TC 본더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이고요. 꿈의 장비라고도 불립니다. 현재는 D램과 D램 사이에 범프를 넣어서 결합하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더는 범퍼 없이 D램을 직접 포개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칩의 두께도 한층 얇아지고 발열까지 감소하는 게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의 성장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7조 2,600억 원에서 오는 2033년 19조 3,400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네, 사실상 한미반도체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LG전자가 그 틈에서도 이렇게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TC 본더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실제로 HBM3 12단 생산용 TC 본더 시장에서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은 개화하기 전인데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한화, 세미텍, 세메스 등도 개발 중인 상태이고요. LG전자도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동일한 출발선상에 놓인 셈입니다. 특히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점유율 52.5%로 압도적인 1위인데요. 한미반도체가 지난 8년 동안 SK 하이닉스에 TC 본더를 독점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SK 하이닉스가 한화 세미텍에도 TC 본더를 요청하기 시작했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LG전자에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만 성공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오는 2029년 양산이 목표입니다. 다만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출시 일정은 빨라질 수가 있고요. 하나세미텍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하이브리드 본더 테스트용 제품을 우선 출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한 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 이른바 초대형 IB만 가능했던 발행어음 사업에 5개 증권사가 새로 뛰어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준 부합 시 신청사 모두 인가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증권업계가 한국경투자은행 체제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우선 발행어음이란 개념 자체부터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발행어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발행어음은 이제 증권사가 신용을 바탕으로 직접 발행하는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투자자는 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자금을 맡기고 증권사는 조달한 자금을 채권 인수와 기업금융, 부동산 파이낸싱 등 다양한 투자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최대 200%까지 단기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기존 브로커리지 위주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금융과 구조화 금융, 모혼 자본, 투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불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 고객이 예금을 이체하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증권사에 고객이 돈을 맡겼을 때 증권사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발행한 어음이 발행어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을 하면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유동성을 확보해 다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 기자, 이달 초 당국이 발행어음 본 인가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정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곳들 올해 안에 다 승부를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삼성, 키움, 그리고 신한, 메리츠, 하나증권 등 총 5개 증권사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모두 발행어음 사업의 기준인 자기 자본 4조 원을 이미 넘겼습니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6조 원 이상을, 하나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5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발행어음 사업 요건을 충족한 대형 증권사들 모두가 신청한 셈입니다. 내년부터는 인가 기준이 더 강화되는 만큼 문턱이 높아지기 전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앞서 2017년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까지 총 4곳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의 추가 인가가 이루어진다면 약 4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에 나서는 증권사가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한편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에 대한 IMA 인가는 관련 시행령 등 입법 과제가 남아 있어서 아직 한투증권과 미래증권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김 기자, 그렇다면 5개 증권사가 모두 인가를 받게 되면 증권가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증시자금 유입 효과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개 증권사의 자기 자본을 합하면 30조 원 수준입니다. 이들이 모두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에 최대 6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발행어음 잔액은 지난해 말 자기 자본 93% 수준인 17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중 10조 2천억 원이 기업 금융에, 그리고 채권과 주식 등의 4조 6천억 원, 부동산 PF에 2조 6천억 원이 배분됐습니다. 단순 계산하면은 잔고의 약 25%가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만큼 약 15조 원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셈입니다. 또 내년부터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산의 최소 10% 이상을 벤처, 스타트업 등 모험 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27년 20%,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혁신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추가로 조달된 자금들이 부동산 자산으로 향하는 비중은 줄고 자본시장에 유입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네, 김 기자, 당국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5곳 모두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증권가에서는 발행어음 인가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심사 기준은 자본 요건 충족, 사업 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그리고 리스크 통제 체제, 모험 자본 투자 계획 등입니다. 현행 감독 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중이기는 합니다만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정성적 판단 요소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장에선 우려합니다. 예컨대 경영진의 리더십이나 내부 통제 체제, 조직 문화 같은 이런 정량화되지 않은 요소들을 말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 위원들이 최종 판단할 사안이지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사 모두가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적정 시점까지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인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문제가 없다면 이르면 10월께 관련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3개의 법안이 하원에서 논의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당국과 각 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책 추진 주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칫 혁신의 속도가 늦춰질까 걱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미국 의회가 지정한 크립토 위크입니다. 이번 주 하원을 통과할 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하원은 이번 주에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한 3개의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들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자, 각 법안들은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규정하고 당국 간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결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을 규정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주도로 시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 문제는 이 위원장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공석이고요. 또 금융위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고요. 또 시중은행들과 진행한 디지털 화폐 실험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정부 조직 개편 지연을 좀 문제 삼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주에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가 장도 안 정해지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한은을 따라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도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온 혁신 금융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유 기자,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지금 4번째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주기 위해 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금융당국이 인가 심사 설명회를 열고 이제 새로운 인터넷 은행 설립을 본격화했고요. 이후 올해 3월에 신청서를 접수한 6곳 중에 더존뱅크와 유뱅크가 각각 신청을 철회하고 유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계엄과 탄핵 등을 겪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 경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신청서 접수한 이후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했어야 하는데요. 일부 신청자들의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7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은행 설립을 공약한 만큼 무산이 되거나 하는 등의 극단적인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지만요. 금융당국 개편을 앞두고 쉽사리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당국 조직 개편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직 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바로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요. 이달 초인 3일에 조직 개편할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권한 분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금융위 해체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종합해 본다면은 금융위원회를 나눠서 일부는 기재부의 정책 업무와 합치고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합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정부 출범 40일이 지난 아직도 개편안 윤곽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하마평만 무성하거나 각 기관들에게서는 각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지난 주말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감독기구를 분리해봤더니 중복 규제와 감독 사각지대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대신 금감원 내에 두고서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의 감독권 그리고 집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총재는 앞서 말씀드린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거시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검사나 조사 등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직 개편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발언에 따르면은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로 좀 검토를 거쳐야 하고요. 정부 조직 개편은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는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활성화일 텐데요. 이 새 정부 들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 다수가 현행 금융위원회의 주 업무인 만큼 조직 개편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도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또 산업은행장 등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 여럿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될수록 좀 업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약 40일 만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상 친명 인사들로 수뇌부가 꾸려지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더 강력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일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3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건설 정책 등을 전담하는 1차관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임명한 데 이어 친명 핵심 인사를 배치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약 40일 만에 꾸려진 지도부인 만큼 이 대통령이 공언한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를 내는 동시에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투기와의 전쟁도 선포된 셈입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을 맡으며 건축물 용적률을 사고 파는 결합건축제를 신설하고 도심 고밀 개발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는 공급 대책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김윤덕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선호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첫 다짐을 전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을 문제로 꼽으며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상경 차관뿐 아니라 김 후보자를 인선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거론한 이상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지만 서울 집값은 23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서입니다.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주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인상 등의 긍정적인 뜻을 드러낸 바 있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 퇴보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주말 사이 자신의 SNS 채널을 전부 닫았습니다. 전북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과거에 했던 강경한 발언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장관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저희 HS 효성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첨단 소재 사업과 수입차 유통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